네, 정치권 이슈 민현주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사선 우상호 의원을 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했고요. 오늘 당무위에서 추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절박한 목소리들이 집단 지성으로 모여서 당초 어려울 것으로 봤던 비대위 구성이 속도 있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마련된 비대위 구성안은 오늘 오후 당무위에 부의해서 당원 당규에 따른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새로운 비대위는 8월 말 정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평가와 쇄신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선거 패배를 수습하는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민주당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원로들, 고문들 다 이렇게 하마평엔 있었지만 고사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그 상황에서 원내 인사인 사선의 우상호 의원 일부에서는 뭐 독이던 성배도 아니고 독배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던데요. 외부 인사 영입이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 비대위가 비대위의 비대위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8월 전대까지 이 대선과 지선 패배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원인이 어딘지 평가를 해야 되고 전당대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책임은 굉장히 무거운데 반해서 권한은 별로 없는 그런 비대위다 보니까 사실상 구인난에 빠졌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여러 당 원로들한테 제안을 했으나 다 한결같이 고사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계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예민하고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당내 역학이나 이런 거를 잘 알고 그나마 계파색이 좀 옅으면서 갈등 조정이나 중재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나 그런 스타일의 현직원이 맞는 게 좋겠다. 근데 이런 현실론이 부각이 되면서 아마 우상호 의원으로 당내에서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우상호 의원이 뭐 경험도 굉장히 많고 합리적인 분이긴 한데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대선, 지선 평가만 하더라도 대선 패배 이후에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선거가 있다는 이유로 넘기는 바람에 한층 무거운 과제가 됐는데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싸고 계파 간에 힘겨루게 진행이 되고 있고 더 까다로운 게 이제 전당대회 룰이에요. 기존 룰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하고 가까운 쪽에서는 룰 변경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름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대의원 비중이 당원들에 비해서 가중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당원 비중을 올리자니 당내의 강경한 당원들의 목소리가 이제 당을 좌우하게 될 걸 우려하는 또 그런 시선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이 전대의 틀을 만들지 이것도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주어진 과제인데 워낙 경험이 많고 당내 두루두루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그나마 당내에서는 지금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를 고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말씀하셨듯이 밖에서 보기에는 좀 참신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어쨌든 선거에서 연거푸 패했는데 아무리 이제 제한된 기간 내에 비대위라고 하더라도 혁신 비대위를 포방했으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좀 혁신의 면모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선수별로 쭉 비대위원들 추천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다수인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니까 이제 그 밥에 그 나물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관건은 이제 전당대회의 틀이 어떻게 짜이느냐 이게 앞으로 민주당 쇄신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대위라는 건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출범하는 것이 비대위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미래통합당이나 계속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하면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했던 경험이나 좀 상기를 한다면 지금의 민주당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선거를 치르고 이제 패배한 정당에서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죠. 소위 비대위를 만들죠. 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냐, 당내 문제가 무엇이었냐, 뭐 전략 문제, 인적 구성 문제 등등 관련해서 이제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라서 비대위를 만드는데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거를 끝나고 나서 만든 비대위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새누리당 때도 그랬고요, 자유한국당 때도 그랬고요, 또 미래통합당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2020년도 총선을 앞둔 이후에 만들었던 비대위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게
비대위가 이제까지 보면 성공했던 거는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비대위는 소위 말하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리고 쇄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권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존재했는데 그렇지 않은 비대위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이 비대위가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고 기대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선거를 마무리하고 그다음 선거가 없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지금 선거가 예. 없죠. 공천권도 없고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전당대회를 미루고라도 당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 뭐 원내 당협위원장이나 원내 의원들도 평가를 해서 뭐 다시 뭔가를 프레임을 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8월 전대라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한 비대위이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상호 의원이 굳이 비대위원장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그냥 관리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나. 그 지금의 민주당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지금까지 보였던 내홍, 당내 갈등에 비하면 이 예. 비대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밋밋하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국민의힘 전신에서 당들이 저희 보수 정당이 경험했던 그런 선거가 없던 때의 비대위와 좀 비슷한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될 이제 전당대회가 8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내분 사태가 이어진다고 하면 이제 당권 경쟁이 결국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의원이 과연 당권 도전을 할 것인가? 그 가능성이 역시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상황들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관건이죠. 근데 이재명 의원은 개항을 보궐선거 출마할 때부터 아마 당권 도전을 포함해서 차기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출마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 안팎에서 명분이 굉장히 없는 선거다. 근데 그런 선거에 도전했을 리가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이제 끌어오르고 있는 이 개파 갈등이 거의 폭발하는 수준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룰부터 시작해서 선거 패배의 책임론 이런 것들이 개파 간의 공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길게 보면 민주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의원 본인을 위해서나 한 번쯤은 좀 이 텀을 두고 이 자숙과 성찰의 기간을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러나 또 내부 논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전거를 우리가 타다 보면 멈추면 넘어지거든요. 예. 아마 그런 내부 논리가 지배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 보면은 전대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분당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개파 갈등의 수위가 최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고 책임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거에서 큰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에서 흔히 이 책임론 공방이 빚어지는데 누구 특정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물론 대선 패배 이후에 좀 이게 성찰의 기간 없이 바로 명분 없는 보궐선거에 송영길 대표, 이재명 의원 출마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재명 책임론이 더 비등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돌이켜 보면 이 민주당의 패배가 시작된 거는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부터였어요. 네. 그때 당을 책임졌던 관리자는 이낙연 전 대표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친문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나치게 이제 확증 편향에 갇히면서 국민과 유리된 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시작점도 사실은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책임론을 묻고 있는 기존 당 주류들의 책임은 없느냐 이런 반론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결국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아직까지 본인이 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민주당의 이 개파 갈등은 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그 사이에서 지금 우상호 비대위가 어떤 중재의 틀을 마련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비대위가 어떻게 또 이 당을 재건해 나갈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국민의힘 상황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역시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당내 최다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연일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시비를 걸어서 뭐 이준석 대표를 무슨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등 뭐 이런 억측으로 연결돼서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예.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그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혁신, 개혁, 변화 예. 어디든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우크라이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네. 위원으로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채워질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예, 앞서서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기도 했던 정진석 의원, 이 대표 중심의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불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 대표 역시 SNS를 통해서 지금 혁신위가 두렵냐 이렇게 맞받아친 상황인데 이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뭐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직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든지 그리고 혁신위를 띄웠다든지 부분은 전적으로 뭐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지방선거 사실은 그렇게 아주 녹록하다고는 저희도 예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부분에 대해선 당 구성원들이 뭔가 이준석 대표의 그 공에 대한 그 좋은 말, 덕담을 좀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없이 바로 당 중진이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저런 발언을 하는 건 조금 시기 적절하지 않았나, 아니,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러한 당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정말 고생했다. 그 앞으로도 잘해다오. 이렇게 덕담을 할 시간을 좀 안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방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 전반으로 봤을 때는 왜 가지라는 여론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리고 당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방문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간다면 그리고 집권 여당 대표거든요. 뭔가 정부와 대통령실과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근데 그런 부분도 부족했고요. 또 하나 혁신이라는 것도 있는데 혁신은 물론 일신 후 일신이라는 차원에서 매일매일 혁신은 해야죠. 다만 당 구성원들과의 그 협의를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혁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먼저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지적에 전 동의합니다. 네. 지금 혁신은 정당 혁신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는 다양한 여론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선을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겼지만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더 나아져야 된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혁신위원장을 그냥 발표를 해버리고 그렇게 대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혁신이라는 그 색깔은 반해버리고 그 이후에 동력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준석 대표한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해도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SNS에 이 충남 공천을 사례를 들면서 정진석 의원에게 또 이 맞불을 놨는데 정진석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공천위원장을 맡았고 네. 충남 선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렵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인사가 좀 거론이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그대로 했으면 졌을 선거 내가 나서서 이겼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저격을 한 셈인데 네. 어떻게 이 앙금이 풀리게 될지 점점 악화일로로 걷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경선을 해서 이겼는지 아닌 그 결과로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예. 선거는 지난 다음에 결과만 가지고 다시 되돌려서 본다는 건 저는 그런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원칙을 정했고 그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 높이 평가하는데요. 정진석 공관위원장이었죠. 공관위원장으로서도 전 최선의 노력은 했다고 보고요. 다만 정진석 위원장이 처음에 정진석 의원이 지금 이제 SNS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좀 과한 행동, 좀 튀는 행동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했다가 여러 가지 좀 설화가 되면서 다시 좀 물러서고 양보하면서 그래도 내가 중진으로서 선배로서 이렇게 다독거리는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해서 조금 무마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냥 청년으로서 이제는 뭐 청년 정치를 넘어서고 있지만요. 청년 정치로서 또 그러면 개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것은 좀 바람직한데 지금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그런 모습도 함께 갖춰야 되는 점에서는 전 정진석 사실 중진위원회 어느 정도의 평가도 저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전이라고 하거나 뭐 서로 간의 공방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이달 24일에 이제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당내 징계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윤리 결정에 따라서 이 대표의 거취가 결정되겠습니다만 이제 대선 또 지선을 승리로 이끈 만큼 쉽게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향후 이 거취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의 좀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 역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보수 정당의 과거 역사를 보면 연거푸 이렇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했던 당 대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성과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영선에 이 30대 당대표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까지 겹쳐가지고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당내 중진들하고의 이제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것 같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작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윤핵관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까지 갈등을 불사하면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자기 페이스로 이 대선을 운영하고 당을 운영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 결과가 나빴다면 아마 진즉 그 이준석 대표가 끌어내려졌겠죠. 그러나 네. 결과가 좋기 때문에 당에서도 쉽게 흔들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24일 날 이 징계위가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징계위에서 이 성상납 논란을 사실로 확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논란과 결부된 이 품위 유지 위반을 주택에 이제 책임을 물어서 징계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냥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을 거다 이런 흉흉한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직을 더 유지할 수 있겠냐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 간다 때문에 지금 뭐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중진들이 이른바 이제 사냥이 끝났으니 사냥개를 어떻게 처리할지 손을 대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의 자리는 책임이 굉장히 무겁고 또 언행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방문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그 상대국에서 이게 우리 정부의 메시지로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후에 어쨌든 재건과 이 복원의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모르는데 한참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러시아하고도 외교를 해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문제에서 좀 튀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우려는 전 중진으로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정진석 의원님 발언이나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당내 중진들의 반응을 보면 우크라이나 방문 같은 건 구실인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이준석 흔들기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전국 단위 선거를 2번이나 연거푸 승리한 당대표의 공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집권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건 30대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당내에서 분위기도 바꾸고 당 밖에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여기서 좀 무리한 방식으로 이준석 끌어내리기를 시도한다면 이준석 당대표 이전으로 당이 돌아갈 수도 있는 특히 이제 당 밖에서 국민의힘을 보는 시선이 돌아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정치적 부담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충분히 감안돼서 저는 뭐 차기 당권 혹은 공천권 이걸 둘러싸고 집권 여당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라고 봐요. 근데 그 갈등을 지금 특히나 정권 초기에 무리한 방식으로 갈등이 표출된다면 그거는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 보수 정당의 변화에 있어서의 뭐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렇게 토를 달기가 네. 쉽지 않을 텐데 네. 문제는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이 당내 차지하고 있는 위치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지나가는 바람일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는 쪽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이 제기된 의혹을 징계하는 논의 이것이 사실과 여부와 상관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품위 유지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실제로 좀 징계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떻고
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 관련된 이런 루머 또는 이런 이제 문제, 비위 관련된 문제에서 사실 팩트 체크를 못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정확하게 어떤 것이 사실로 구성되고 사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팩트 체크를 하고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엔 가세연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계속 돌고 도는 상황인 건데요. 그래서 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저 공당에서 이걸 어떤 한 뭐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당 구성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품위 유지 문제만으로 징계하는 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선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관련해서 또 이 회유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증거가 있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윤리위에서 징계, 그러니까 회부가 돼서 논의는 하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에 관련된 것도 사실 체크가 분명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회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여부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줘야지, 그래서 징계 결정이 내려져야지 이거를 섣부르게 그냥 카더라 통신이라든지 예, 예. 아니면 당내의 알력관계 때문에 이걸 윤리위에서 섣부르게 징계를 한다면 앞으로 그게 당에게는 굉장히 큰 후폭풍이 될 것이고요. 지금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뭐 보수 정당을 다시 재건하고 혁신과 새로운 면을 통해서 지지 세력을 얻어내고 특히 호남에서 많은 호응을 얻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건 분명하게 정확하게 윤리위에서 저는 체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도 만일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언론에서 얘기를 할까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엔 본인은 사실 정치 생명을 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윤리위가 굉장히 공정하게 이걸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내에서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서 섣불리 예측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매우 지난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그중에서 핵심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갈지 야당이 가져갈지 오늘 양당이 협상을 가졌는데 예상했던 대로 불발됐습니다. 어느 당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한 토론은 사실 너무나 오랫동안 비슷한 논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앞으로의 이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실제로 누가 가져가게 될지에 대한 부분만 좀 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의장을 먼저 선출해서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하자. 협상을 조금 이제 뒤로 밀어놓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집권당에서는 그게 아니고 원구성부터 하고 국무위원 청문회를 하자. 이제 이렇게 지금 서로 순서부터 엇갈리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순리대로 풀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순리대로 풀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선거 패배 이후에 당내 내용 수습이나 어쨌든 당의 쇄신이 더 우선적인 과제인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또 지리하게 뭔가 약간 독선을 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다지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종국적으로 내릴 것 같고 좀 줄다리기 하다가 법사위원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주는 게 저는 쇄신의 시작이 아닌가, 혁신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모든 거 내려놓고 국민 뜻을 바라보겠다고 한 이상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네. 민주당의 국민들에 대한 그 실망을 많이 만회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